네, 주말 화제를 달구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타까운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흘러가는데 지금 구조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네, 이 126년 만의 강진이었습니다. 현재 이틀 만에 920명이 숨지고 3,300여 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고요. 유엔은 5만 명 이상의 실종자가 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구조가 점차 늦어지고 있는 건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항구마저 폐쇄가 돼서 구조 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고요. 또한 이 송전선이 끊기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면 대표적인 산유국인데 현재 대표적인 정유소가 전력 부족으로 현재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여서요. 전력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돼 보입니다. 그리고 외부 구호 물자 등이 들어와야지 피난민들에 대한 구조가 가능한데 네. 현재 이 항구까지 운영이 마비된 상태여서 더욱더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네, 피난민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식량, 생필품 등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면서요. 네, 이번에 연쇄 강진으로 인해서요. 약 676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만 명 회분의 식량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역시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7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만 명 정도가 비축이 돼 있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존자들을 위한 생필품이 전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베네수엘라로 공급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항구 역시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때 피난민들에게 도착할 수 있을지조차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기상 이변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이 유럽을 덮쳤습니다. 지금 6월인데 40도를 훌쩍 넘겼는데요. 에펠탑이 조기 폐장하는가 하면 월드컵 거리 응원이 취소되기도 했다고요. 네, 그야말로 유럽은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도로, 철도 등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은 주말 40도가 넘는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고요. 독일 역시 41.3도까지 찍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요, 147개 관측소에서 6월 최고 기록이 유럽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두고 이 양옆에서 저기압이 가로막는 형태. 이게 그리스 문자 오메가와 비슷하다고 해서 오메가 열돔이라고 현재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10,000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하거나 수업을 단축하고 심지어 영국에서는 선생님이 수업 중에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예. 이렇게 덥다 보니까는 이 물놀이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 55명이 익사하거나 또한 이 10대들이 무리하게 물에 뛰어들어갔다가 구조하지 못하는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드컵 열기가 뜨겁지만 모여서 응원하는 것을 막거나 또한 여러 주요 행사들이 속속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유럽이 유독 폭염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가 사실 낮은 에어컨 보급률이라고 합니다. 이제서야 냉방기기를 사려고 오픈런까지 벌어진다면서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병원에서도 진료가 취소되고 있다고 한 게 이 영국 같은 경우는요, 무려 4천 건의 수술이 취소될 위기입니다. 그 예. 이유는 병원에 에어컨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높으면은요, 치료 도중에 이게 더욱더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유럽은 굉장히 에어컨 보급률이 낮다는 겁니다. 네. 현재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유럽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약 20% 정도입니다.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프랑스 정치권의 갈등 요인으로도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들은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죠. 낮에는 덥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어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에어컨을 사용하면은 화석 연료를 쓰기 때문에 환경에 오염되고 결과적으로 더욱더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유럽 같은 경우는요.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있죠. 이런 유적들, 100년이 넘은 건물들이 많은데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선 실외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이런 건축물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는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서로 에어컨을 달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몰려들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유럽의 전기 요금이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네. 한국보다 전기 요금이 2~3배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에어컨을 너도나도 단 다음에 모두가 틀기 시작하면 이번에 전력난까지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네, 다음은 월드컵 소식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32강 진출 희망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32강 진출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현재 신락 같은 희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바로 네. 우루과이가 진 거죠. 우루과이가 져야지 한국이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스코틀랜드와 우루과이 두 곳입니다. 예. 총 12개 국가 중 8개 국가가 32강에 진출하고 그리고 4개 국가는 떨어지게 되는데 한국보다 2개 국가가 낮게 이미 승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2개 국가가 추가적으로 더 한국보다 낮은 승점 혹은 득실 차에서 낮아야지 한국이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 조금 전에 경기가 이란과 이집트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이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돼야 이제 32강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건가요?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위 8개 중에 한국이 7위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치러진 이집트와 이란 경기에서 이집트가 승리를 하면은 이란이 한국보다 승점이 낮아져서 한국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비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란도 승점 1점을 갖게 됐죠. 그래서 한국은 8위 중에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3개 경기가 남아져 있는데 여기에서 2개 경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취한다면 진출이 가능하죠.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거는 아니 이미 8위인데 그럼 3개 중에 3개 팀이 모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패하거나 승리해야지 가능한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현재 한 경기를 덜 치른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 한 경기를 덜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순위가 위입니다. 네. 결국 내일 경기를 치르는 크로아티아가 또 패한다면 한국보다 순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치러지는 3개 경기에서 과연 2개 경기가 한국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지 현재까지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은 33%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홍명보 감독, 남아공전 패배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경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세 경기 중에는 가장 좋지 않은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역시 환경적인 면이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에요. 멕시코전 경기 조금 어수선한 거는 조금 있었지만은 그 선수단 내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저희도 솔직히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저희 코칭 스태프도. 네, 저희도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과거 국가대표 선수들의 홍명보 감독을 향한 작심 발언 같은 것도 또 조명이 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발언도 납득하기 힘든 게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다.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거 이미 다 알고 언론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온지 당황스럽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대중들이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치, 이 스태프에 말하면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루가 넘게 지났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정확히 짚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과 과거 함께 뛰었던 축구 레전드들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안정환 씨 같은 경우 참혹했던 90분, 이거는 감독의 책임이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욱더 뼈아픈 거는 바로 박지성, 현재 해설위원을 뛰고 있죠. 이 박지성 씨의 지적입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홍명보 감독은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그 당시에도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았었죠. 그때 1무 2패로 초라한 성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왔고 곧바로 경질이 됐습니다. 네. 중요한 거 12년이 지났지만 지금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이런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박지성 해설위원은 지금 짚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이영표 해설위원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아쉬웠다.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목표를 경기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서도 팀을 계속 이끌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새삼 연봉까지 조명을 받고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연봉이 뭐가 중요하냐 얘기할 수 있지만 그만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책임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 네. 와중에 외신들도 여러 감독들의 이 연봉 순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한 급여 분석 매체에서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은 현재 본선 참가국 48개국 중에서 홍명보 감독이 연봉이 약 38억 원으로 이 순위를 따져봤을 땐 16위 정도 차지한다는 거죠. 이건 앞서 한국 대표팀을 맡았던 위르겐 클렌스만 감독의 금액과 비슷하다고 알 수 있는데
홍명 감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브라질 월드컵도 대표팀 감독을 맡았었죠. 그때에 비하면은 오히려 지금 경기 상황이 50배 정도 수월하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건 국민이 모두가 느끼고 있죠. 그리고 그때보다 연봉은 더욱 올랐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답답한 상황에서 그래도 동물들이 웃음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남아공 월드컵에서 스페인 우승을 포함해 8경기의 승리팀을 마친 쪽집게 문어 이 파울이 있는데 이 뒤를 이을 예언 동물이 또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퓨마 물록이 체코전에서 한국의 승리를 정확히 예측했다는 거죠. 28번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14번을 정확히 예측을 했고요. 캐나다의 금붕어 이에 스윈바페도 인기를 끄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동물들이 어떠한 예언을 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볼 때 이건 하나의 운이지 정말로 이제 예언을 내놓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대중들이 과연 누가 이길지를 궁금하고 있는 시점에서 동물들의 이런 행태 하나하나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변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두 분 오늘 2년 만에 법정 대면하시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글쎄요. 조정이 잘 성립돼서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조정에서 타협 가능한 선이 있으실까요? 오늘 충분히 협의를 하신 건가요? 오늘 또 뭐 입장차 해결 뭐 이런 거 어떤 식으로 좀 하신 겁니까? 오늘 조정 결과 어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이견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걸까요? 무려 9년을 끌어온 재산 분할 소송인데 드디어 다음 달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 재산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까지 수조 원 늘어날 수 있다고요? 네, 일단 지난 26일이었죠. 약 50분간 재산분할 파기환소심 2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약 50분간 진행이 됐고요. 오는 7월 24일 선고기일이 결정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입니다. 자, 그러면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시점도 중요합니다. 이 SK 주식의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때 그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교일로 할지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논쟁이 이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당시 시점과 지금의 SK 주식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다르다는 거죠. 예.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주식가액이 약 2조 원대가 이제 최 회장이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달만 기준 이게 그 당시는 주가가 16만 원인데 현재는 80만 원이니까 5배 정도 늘어났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거를 시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재산 분할액이 수조 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다음은 흥미로운 연구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고기를 얼마나 먹는지보다 어떤 종류의 고기를 먹는지가 암 사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에게는 곱창이, 남성은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특히 위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한재은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삼겹살이 불판 위에서 노릇노릇 구워집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고기 소비량은 62kg 수준입니다. 20년 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한 이틀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아요. 가리진 않는데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거 없어서 못 먹습니다. 3번 정도. 서울대와 이화여대 공동연구팀이 40대 이상 성인 15만 명을 대상으로 고기 섭취가 암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더니 고기 섭취량은 남녀 모두에게서 암 사망률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기 종류에 따라 남녀별 암 사망 위험이 달라졌습니다. 남성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위암 사망률이 52% 낮아졌습니다. 고기 먹을 때 채소를 곁들이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남성은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직장암 사망률이 2.45배 높아졌습니다. 여성은 곱창과 대창 등 내장육을 많이 먹으면 췌장암과 유방암 사망률이 각각 1.83배, 2.57배 증가했습니다. 내장육에는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축적될 수가 있어서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를 통해서 암 발생이나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진은 남성은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여성은 곱창과 같은 내장고기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암 사망 위험을 낮추는 현명한 식습관이라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고기를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서울대 공동연구팀이 무려 14만여 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모집당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 일단 이 고기의 내용을 붉은 고기,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내장육, 가공육으로 분류해서 이걸 체크해 봤는데 일단 남녀 모두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암 사망률이 높아진 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다만 남녀별로 조심해야 되는 고기는 있다는 거죠. 네. 남자 같은 경우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많이 섭취했을 경우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이 대장 끝부분에 생기는 직장암의 발생 확률, 사망 확률이 2.45배나 높게 나타났고요. 네. 그럼 여성은 어떨지 놓고 봤을 때 곱창, 막창, 간 같은 내장 고기가 치명적인 암 위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방암 사망 위험이 2.57배, 췌장암 사망 위험은 1.83배나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